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마치 1997년의 그 기억 때문인지 넘어서면 안 될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1,500원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공포와 딜레마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핵심 질문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라는 실탄을 다 써서라도 이 선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특정 환율을 지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환율은 경제 문제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이건 결과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가 나오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뭐랄까, 몸에 고열이 나는 증상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고열이라는 신호군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이 나면 당장 해열제부터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율이 막 오르면 정부가 가진 달러 풀어서라도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당장 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요. 네, 그렇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답답하니까요. 이게 왜 위험한 접근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달콤한 독약의 시작인 겁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일단 열은 떨어지잖아요.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서 시장과 대중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그게 바로 달콤함이죠. 아,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냥 진통제일 뿐입니다. 몸 안의 바이러스는 그대로인데 열만 내리려고 얼음찜질만 계속하는 것과 같아요. 얼음찜질이라. 그러다가는 결국 병을 더 키우게 되겠네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독약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립니다. 왜 우리 경제에 열이 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하게 만들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이게 더 심각한 건데요. 이런 인위적인 방어 시도가 국제 투기 세력에게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어떤 신호 말씀이시죠? 아, 한국 정부는 1,500원이라는 선에 집착하고 있구나. 저 선을 지키기 위해 달러를 계속 팔겠구나. 이건 뭐 포커판에서 상대방에게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지 소로스 같은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계속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주니 자신들은 손실 위험 거의 없이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는 거죠. 아, 우리가 원화를 팔 때마다 정부가 달러로 사준다니 정말 고맙다.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존 자금, 외환보유고만 축내다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쓸 총알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합니다. 단기적인 안정을 얻으려다 미래의 방어 능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이신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왠지 기시감이 들어요. 과거에도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나섰다가 처참하게 무너졌던 사례들이 있었죠. 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죠. 자료에 언급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2년 영국의 검은 수요일 사건입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이라는 틀 안에서 자국 통화인 파운드와 가치를 독일 마르크와 대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일종의 환율 방어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영국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은 통일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영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서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아, 경제 펀더멘탈하고 정책 목표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거물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모순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영국 경제 체력으로는 저 환율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저 약속은 거짓이다.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거군요. 맞습니다.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파운드화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영란은행은 약속을 지키려고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어서 파운드화를 사들였죠. 심지어 시장 예상을 깨고 금리를 하루에 2번,
10%에서 15%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습니다. 와, 15%까지요? 네. 하지만 그럴수록 소로스는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필사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내 생각이 맞았구나. 저들 금고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영국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만 탕진한 채 백기를 들고 말았죠. 시장을 이기려 했던 정부의 오만이 부른 참사였군요. 네, 그렇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게 우리에게도 훨씬 더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우리 정부도 영국과 똑같은 실수를, 아니 어쩌면 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죠. 1997년 당시의 정부는 국민소득 1만 달러라는 그 상징적인 간판을 지키는데 아주 집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과였으니까요. 아, 그 간판이 중요했군요. 네, 이걸 유지하려면 환율이 특정 수준, 대략 800원에서 900원 선 아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 파도가 동남아를 휩쓸고 있었고 국내에선 한보, 기아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은 망해가고 있는데 바깥에 걸린 부자라는 문패 하나 지키려고 애썼던 꼴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무너지는 댐을 손바닥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죠. 당시 정부는 이 펀더멘털의 붕괴를 외면한 채 환율이라는 가격표 하나를 억지로 틀어막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으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했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네. 불과 몇 달 만에 국가 금고가 바닥나서 국가 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치욕을 겪었죠. 이 두 사례를 듣고 나니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정부는, 그것도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인 정책 당국은 알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정치적인 유혹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환율을 시장에 맡기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거든요.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은 혼란에 빠지죠. 당장 비난 여론이 쏟아지겠군요. 그렇죠. 정치인에게는 당장의 비난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가 국가 부도 사태라면 그건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역사적 교훈은 명확하네요. 인위적인 방어는 결국 실패하고 더 큰 상처만 남긴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자료는 아주 교과서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죠. 그럼 금리를 올리면 되잖아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아주 심각하고 현실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이번 논의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서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네. 이 흐름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해법이죠. 그런데 왜 못하는 걸까요? 왜 한국은행을 선뜻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금리를 올리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터져버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바로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죠.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환율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그 중간 어디쯤의 해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모두가 조금씩만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책 당국의 고민이겠지만 지금 상황은 중간지대가 거의 사라진 외통수에 가깝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몇 년간 저금리액이 돼서 과도한 부채로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 그분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당장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가구가 속출할 거고 소비는 급격히 얼어붙겠죠.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힘든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환율 방어와 부동산 방어라는 서로 완전히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 갇혀버린 셈이론요. 이건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율이냐 부동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체제를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터지는 걸 막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냐, 뭐 이런 시간축의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환율 1,500원 뚫리면 나라 망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영끌 쪽 다 죽고 금융위기 온다고 절규하니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끔찍한 딜레마네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고 금리를 계속 누르고 있자니 우리 돈의 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수입 물가는 올라서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지고, 반대로 환율을 지키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과 가계 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고요. 하지만 이 딜레마 속에서 시간을 끌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고통스러운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자료의 결론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자료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손쉬운 진통제, 그러니까 외환보이고를 투입하는 임시방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이란 바로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이라 결국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고통과 충격이 따르더라도 국가 신용도와 직결된 환율을 안정시키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1,500원이라는 특정 숫자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정작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쓸 돈이 없어서 해외에서 물건 사올 달러가 없어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외환보이고는 최후의 보료입니다. 그걸 단기적인 환율 방어에 소모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진통제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아프더라도 수술대에 올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전공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네요. 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성적을 조작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고 해외 자본이 매력을 느낄 만큼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고 국가 재정이 건전해져서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원화 가치는 누가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겁니다. 네. 숫자에 얽매인 단기 처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공포와 착각,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미래의 생존자금을 쓰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이 고통스러운 수술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그 수술 과정에서 우리 사회라는 환자가 극심한 충격을 견디고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준비되어야 할까요? 특히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 사회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통 분담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겠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